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허형욱입니다. 오늘 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희가 2018년도가 고려 건국 1100주년이었는데요. 올해 2019년도는 감산사 부처님 조성된 130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음력으로는 2월 15일 날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양력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음력 2월 15일이 3월 2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양력은 조금 더 기간이 남아 있지만 좀 비슷하게 날짜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좀 같이 살펴보고 강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뭐 이렇게 독창적으로 연구하거나 조사한 건 아니고요.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종합해서 선생님들께 좀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좀 소상히 좀 말씀 올리는 시간으로 좀 삼겠습니다. 오늘 강연 순서는 먼저 감산사 상에 대한 좀 주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감산사 상의 그 광배 뒷면에 글씨 문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하나하나 좀 분석하면서 의미를 좀 깊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제 문자 자료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는 감사사상의 조각적 특징, 이게 이제 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을 첫 번째는 그 만듦의 형식과 내용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만드는 방식이나 또 이게 어떤 조형적인 특징을 가졌는지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 3층에 올라가시면은 맨 오른쪽 끝에 이제 불교 조각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쪽은 이제 작은 이제 금동불 같은 부처님을 모신 방이고요. 그 맞은편 쪽은 이제 좀 철불이나 석불처럼 큰 부처님들을 모신 따로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양쪽에는 이제 큰 철불 부처님들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마주하시는 두 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주인공인 감산사 석조 아미타열의 자상, 아미타열의 입상과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저희 박물관 이제 대표적인 전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생김새인데요. 제가 이제 전시실 설명드리면서 항상 가장 좋은 불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아주 좋은 예로 항상 드리는 그 작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도 불교를 바탕으로 불교 미술, 불상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지식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 그러니까 열애상이죠. 부처님과 부처님을 보필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상, 보살님에 대한 그 외형의 차이를 좀 구분하는데 이 감산사 상만큼 좋은 그 예도 없는 것 같아서 항상 그 예를 드리는데요. 가령 이 오른쪽에 계신 아미타열의 부처님이랑 이 왼쪽에 계신 미륵보살님은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틀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그 옷 입은 모습이라든지 세부적인 모습은 많이 다르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다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각을 이루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그 최고의 그 단계에 이른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과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으신 분, 열애 부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소유 같은 거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표현하려면은 간결하고 간명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 같은 것도 그냥 속옷 한 벌 입으신 다음에 겉에는 그 네모난 천 같은 거를 한 장 이렇게 간소하게 두르신 수행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머리가 위에 봉긋하게 육계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죠. 육계의 형태로 솟아 있습니다. 반면에
부처님을 보필하는 그 아래에 계신 보살은 그 도력이나 깨달음의 정도는 사실 부처님이랑 거의 대등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부처님을 보필하고 도와드리면서 중생과 같이 이제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들을 돕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화려하게 입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입는 게 부처님의 그 불성을 높여드리는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보살님의 경우는 그거와 정반대로 아주 화려하게, 그래서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몸에는 귀걸이, 목걸이, 각종 장신구,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멋부리기 위해서 입는 쇼울, 그 천의라고 하는데요. 나풀나풀거리는 아주 멋진 옷들 입으면서 아주 귀한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중생들과 같이 격의 없이 어울리면서 그들을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 이름 중에 보살 영락경 이런 게 있는데요. 보살이 영락처럼 많이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그 보살의 그 불성을 높인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세도 조금 달라요. 보통 열애 부처님은 직립한 정면의 자세를 이렇게 근엄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보살의 경우는 약간 자연스러운 자세, 좀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하고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직립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무릎을 살짝 굽히거나 또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무릎과 허리, 목이 약간 이렇게 굽혀진다고 해서 세 부분에서 굽힌다고 해서 삼굴 자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런 삼굴 자세의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게 보살의 특징입니다. 이제 좀 찍은 촬영한 사진으로 다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배 뒷면에는 글자랑 문장이 많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광배 돌을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판판하게 한 다음에 음각으로 해서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글씨를. 이 미륵보살님의 경우는 381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고, 아미타 부처님은 392, 조금 더 글자가 많습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서 이따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제 강점기부터 그 불교사가 아니라 신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처음에 많이 관심을 가짐으로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차츰 해방 후에 불교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술사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지평을 넓혀가면서 많은 정보, 그리고 신라사의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내는데 아주 1급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자를 판독해가지고 이걸 해석해서 그 내용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종래에는 이제 좀 안 보이는 글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학자에 따라가지고 이 글자는 이렇게 본다, 저 글자는 저렇게 본다,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이따가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신 정밀 촬영을 통해서 좀 새롭게 밝혀낸 글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함께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판독문 해석한 거를 한번 좀 낯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좀 읽으면서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릴게요. 유인물에서는 8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제가 A, B, C, D, E, F라고 그 나눈 거는요, 제가 좀 임의로 그냥 내용을 단락을 구분한 거고 원래부터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내용끼리 좀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상에는 먼저 이야기가 조금 처음부터 이제 좀 그 도입부가 아미타 열애상에 없는 게 나오는데요. 개원 7년 김인년 성덕왕 18년 719년 2월 15일에 중화창 김지성은 받들어 돌아가신 아버지 인장 일기찰과 돌아가신 어머니 관초리 분을 위해서 감산사와 석조 아미타상 한 구와 석조 미륵상 한 구를 삼가 만든다. 이렇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그 앞에다가 요약해서 이제 적어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B 문단에는 그 두 상에 모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듣건대 지극한 돈은 매우 깊고 미묘해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능인은 이제 부처님이거든요. 한자가 좀 잘못됐네요. 능인의 참된 자치는 가고움이 없다. 비슷한 얘기로 아미타상에도 지극한 돈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지만 오히려 주나라 때 자치를 드러냈고 능인은 가고움이 같지만 오히려 후한 명제의 꿈의 형태를 나타냈다. 조금 더 길어졌죠. 그다음에 그 B의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이에 응하여 삼신을 드러내어 근기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여 천사, 이거는 우리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라 부처님을 뜻하는 겁니다. 능인, 천사, 응공 다 이런 부처님을 지칭하는 다른 호칭이거든요. 시포를 나타내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이루어준다. 아미타성에서는요, 그 부처의 시원이 서역으로부터 열려 전등이 중국에 이르렀고 드디어 불교의 그림자가 신라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개발되었다. 그래서 사차로 우뚝 서고 탑이 세웠으며 사위성의 경계가 여기 있고 극락의 나라가 여기에 가깝다. 조금 더 설명적이고 길죠. 다음 C단락은 이제 그 발언한 사람인 김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내력을 거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륵보살상 먼저 보면요, 제자 지성은 성세에 태어나 높은 관직을 역임했으며 지략이 없어 세상을 바로잡으려다가 겨우 형벌을 면하였다. 성품은 산소와 어울리고 장자 노자의 소유를 사모하였으며 뜻은 진종, 참된 종이라고 해서 이게 불교를 뜻합니다. 불교를 중히 여겨 무착이라고 하는 그 스님인데요, 현묘함을 희구하였다. 나이 67세가 되어 훌륭한 조정에서 물러나 한적한 전원으로 돌아가 오천자의 글자로 된 도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으면서 세속의 지위를 버리고 현묘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17지의 법문, 17지라고 하는 것은 17단계라고 하는 불교의 수행의 단계를 뜻하는데 이게 책 이름입니다. 법문을 연구하여 색과 공을 다 멸하였다.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형태고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기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중도 상태인데 이 색과 공마저도 다 멸하였다. 그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생 아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도 저거도 다 여인 그 절대의 초국의 경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후 다시 왕의 명령이 초려에 내려, 그러니까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내려서 복잡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비록 관직에 있어 세속에 물들었으나 티끌밖에 마음은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지성은 재산을 다하여 감산사를 세운다 하는 게 이제 미륵보살상의 내용이고요. 아미타율의상도 거의 비슷합니다. 중화찬 김지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김지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한자가 달라져서 김지전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름을 그 한 쌍으로 된 불상에서 왜 다르게 표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에는 여러 결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일이는 맞습니다. 딴 사람들은 아닙니다. 중화창 김시전은 좋은 땅에 태어나 성신의 덕을 내려받아,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내려받아서 성품은 구름과 안개에 맞고 정은 산수와 못했다. 산수를 좋아했다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명한 자질을 갖추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왕명을 대신하고 지략을 간직하여 국내의 사정을 보좌하였다. 당나라 대궐에 조회하여 명을 받은 즉 상사봉호라고 하는 관직을 제수받았고 계림, 그러니까 신라로 귀국해서는 벼슬을 하니까 집사실왕에 임명되었다. 조금 더 길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는 67세에 벼슬을 내놓고 은퇴해서 세상을 피해 한적한 곳에 살면서 사호, 요건 이제 상산사호 은둔자, 중국에서 말하는 은둔자의 대명사입니다. 의 고상함과 같았고 영화로움을 버리고 성품을 함양하니 양소, 이 양소도 이제 그 세상을 등지고 이제 떠난 은둔자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요. 양소가 물러날 때를 안 것과 같았다. 무착의 진종을 사모하여 때때로 유가론을 읽고 이 유가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17지의 법문을 다른 명칭입니다. 겸하여 장주,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의
현묘한 도를 사랑해서 날마다 소요편을 읽어 이로써 어버이의 은총을 갚고자 했지만 십포의 힘만 갖지 못하였고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였지만 삼보의 인연보다 낫지 못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자라고 하는 도가 사상에도 이제 심취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 도가 심오한 사상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부모님의 은공을 갚고자 하니까 십포 부처님의 공덕보다는 그 노장 사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더 수승하고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했지만 삼보의 인연, 부처님 불법승의 인연이 제일 수승하고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불교가 제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전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 작은 정성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그 발언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빌고 어떤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발언을 하였는지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위로는 국주대왕, 지금의 현재 임금 성덕왕입니다. 장수와 만복을 누리게 하고 개원 이찬공께서도 괴로움의 세상을 벗어나서 태어남이 없는 묘과를 증득해 하여 김지성의 동생인 양성소사, 현도사, 그다음에 누이 고파리, 전처 고로리, 후처 아오리, 서형 누구 총경대사 누구 등 한없는 법계의 모든 중생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법계의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잊고 속세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성불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비타르도. 그러므로 받들어 국주대왕, 이창개원공, 돌아가신 부모님, 죽은 동생, 죽은 누구, 전처, 현처, 또 후처, 누구를 뒤에 여기는 이제 감산 장전을 희사해서 이 절을 세우고 석조 아미타성 한 구를 조성한다 라고 조금 더 경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 작은 인연을 빌려 피안에 오르고 사생육도, 이건 이제 윤회하는 세계, 우리 지옥부터 축생부터 뭐 윤회하는 세계 있잖아요. 이걸 사생육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생육도의 중생 모두가 보리, 깨달음을 증득하기를 바란다. 개원 7년 719년 김인년 2월 15일 남아총이 교를 받들어 지었고 사문석 경륜과 대사 김치원이 모모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맨 처음에 미륵보살성에서는 개원 7년이 맨 앞에 나왔는데 아미타율성에서는 이제 반대로 뒤쪽에 이게 나왔습니다. 2월 15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글을 지은 사람과 쓴 사람이 미륵보살성에는 없었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죠. 남아총이 이제 글을 지었고 스님 경융이라고 하는 스님이 글을 썼다 하는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아미타 부처님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미륵보살상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관초리 부인은 66세 때 이제 고인 되셨는데 유골을 동해 바닷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이제 불교적으로 유행하던 화장이 보급되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삼국시대 때 무덤 생각하면 큰 고분들 경주 시내 가시면 다 보시죠. 그것들은 화장이 아니라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혹은 불교가 유행하기 이전에 재래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인 매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적인 화장 풍습이 통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보급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미타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버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아버지 인장 일길차는 47세에 돌아가셔서 동해 흔지가에 뿌려드렸다. 후대에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이는 이 선업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불교적인 기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륵보살상에는 없는데 한 구절이 더 아미타상에는 추가되는 좀 특이한 문장이 있습니다. 김지전 중화차는 살았을 때 이미 선업을 만들었으며 69세인 경신년 그러니까 720년이죠 이게 4월 22일에 돌아가심에 이를 기록했다 합니다. 이거는 김지성이 사망한 이후의 기록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았을 때 아까는 두 부처님 상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아미타상의 마지막에서는 김지성의 사망 이후의 상황을 다시 좀 더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코드와 정보들이 숨어 있는데 조금 이따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요 내용을 우리 삼국유사 다 아시죠? 이련 스님이요, 고려시대 13세기에 최고의 학승이셨던 이련 스님이 이 감산사상을 직접 답사를 하고 가셔서 보셨는지, 아니면은 이 상의 뒤에 광배의 명문을 누가 탁본을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삼국유사에 이 감산사상의 명문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책에다가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이련 스님의 고향이 원래 경산이거든요. 경주랑 가까워요. 그래서 경주도 수시로 드나드시고 삼국유사의 여러 가지 이제 신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직접 발로 뛰시면서 답사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감산사상도 보셨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감산사상이 세상에 소개되기 전에는 이 삼국유사 기록만 책으로 문헌으로 전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련 스님의 문헌 기록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먼저 봤을 거예요. 이 상의 생김새는 어떤 상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추측으로 이 금성문만, 발췌한 초본만 삼국유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봤을 텐데, 이게 이제 근대에,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 상의 원래 금성문 1차 판독문과 같이 삼국유사가 비교되면서 이 상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을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탑상이라고 이제 탑과 불상을 따로 정리한 챕터에서 남월산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 상을 소개하셨습니다. 또는 감산사라고 한다 하는 게 이제 원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산사가 있던 그 지역의 이름이, 산의 이름이 남월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려시대 13세기에는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2절은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경주의 동남쪽으로 20리 가량 되는 곳에 있다. 금당주 미륵존상 화광후기라고 했습니다. 금당의 주인인 미륵보살님의 화광, 광배 뒷면의 기록에 따르면은 개원 7년 719년에 2월 15일에 중화찬 전망성이라고 했어요. 김지전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금성문이 좀 달아가지고 판독을 잘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의 죽은 아버지 인장 일길간이라고 했습니다. 일길찬인데 일길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길찬은 요거는 이제 우리 신라 17관등에서 말하는 일길찬이거든요. 이게 보통 한 7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어머니 관초리 부인을 위해서 감산사와 만들었고, 개원이찬과 또 아우 누구누구 해서 뭐 전처 후처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가는데, 약간 글자로 좀 잘못 판독한 것이 있습니다. 뭐뭐뭐 했다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스님이 이거를 이제 판독을 하다가 뭐 초리 부인은 뭐 하다가 고인성지 동해 뭐 유변산지라 했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문을 그렇게 잘하시는 당대 최고의 학생인 이련 스님이 이 고인성지 블라블라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고인성지 이하는 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옛 글 그대로 적어둘 뿐이다. 이 아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요. 이련 스님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추측을 잘 안 하시고 서로 다른 내용의 기록이 2개가 있으면은 2개 다 적어두고 후세의 판단에 맡긴다. 굉장히 엄정한 역사가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 성지기하가 뭔지 모르겠는 거에서 그냥 어쨌든 그냥 기록해둔다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근데 이게 이련 스님이 한문이 안 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금성문 자체가 완전한 중국식 한문이 아니라 이두가 들어간 신라식으로 변형된 한문이라서 이 고인성지라고 하는 걸 아마 못 읽으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다음에 이제 미타불 화광 후기도 이제 또 발췌해서 적습니다. 중화찬 김지전은 일찍이 상의로서, 이거는 이제 아까 상사봉호라고 하는 중국에서 받은 관직명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잘못 파악을 하셨어요. 임금을 모시고 또 집사신앙으로 있다가 67세에 은퇴하고 한가로이 지냈다. 국지대왕 이창회원 뭐 누구누구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또 이제 동해 흔지 뭐 또 거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건 잘 모르겠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적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주처럼 이제 당신의 부연 설명을 하는데,
앞뒤에서 나오는 그 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계를 상고해 보면, 제계가 이제 신라 왕의 계보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아마 당시에 문헌 기록이 있던 것 같아요. 이 제계를 상고해 보니까 이 김계원은 태종 김춘추, 그러니까 태종무열한 김춘추 있죠. 김춘추의 6째 아들 계원 각간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문희가 나은이다. 문희 다 기억나세요? 오줌 꿈을 산 문희 이거 아시죠? 그 김유신 장군의 누이 동생이잖아요. 그 문희가 김춘추와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6명인가 7명이었는데 그 중에 6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왕족 중에 한 명이에요. 김지전 이제 성지전으로 잘못 썼어요. 그래서 동해유우는 필시 범민왕. 범민왕은 그 누구죠? 김춘추의 그 아들이자 삼국을 통일한 그 이름이 뭐죠? 제가 순간 까먹었습니다. 예. 네,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을 뜻합니다. 문무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동해에 화장을 해가지고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해유는 필시 범민왕을 동해에 장사 지낸 것을 말한 것인데 싶다 해서 불교식 화장이 이제 됐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주 감산사로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이제 분지 형태로 이제 동서남북에 산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래서 월성이랑 황룡사랑 지금 경주박물관이 있는 시내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괴릉 불국사 가는 쪽이 있어요. 이쪽에 내려오다 보면은 되게 산이 이제 좀 많고 그런데 갑자기 평지가 탁 트이면서 되게 넓은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산사가 위치한 곳인데요. 이런 섬이 한 20리 정도 동남쪽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절에를 한번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재건한 금당이 이렇게 있고 그 금당 뒤쪽으로 탑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당 안에는 이렇게 두 손을 맞잡은 직원인의 비로자나 부처님과 또 이제 마당에는 또 이제 조금 작은 규모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처님은 한 신라 하대인 신라 말인 9세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처님도 규모는 자꾸 조금 시대는 내려가지만 거의 비슷한 신라 하대나 통일신라 말 고려 초 정도 되는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상들이 계속 감산사에 있었던 상이라면은 김지성이 처음 감산사를 창건한 이후에도 신라 하대 말까지 계속 이 절에 이제 등불을 켜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뒤쪽에 있는 3층 석탑을 봤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아주 단정하게 잘 만들었고 그 주변에 석등 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석조 부재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등의 부재인데요. 이제 여기다 이제 기둥을 꽂고 이제 석등을 완성했는데 보통 석등이 이제 이게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되는 연꽃잎의 표현 형태는 한 8세기 전반에서 중반 창건 당시의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부재인 여러 가지 그 석조물들이 있었고요. 또 절터 현지는 아닌데 경주박물관 마당에 가면은 여러 가지 석조 부재들이 있어요. 한번 선생님들 나중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안상이라고 하는 그 문양을 새기고 그 안쪽에다가 12지 12가지 동물이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12지 도무상을 새겨놓은 이런 석조 부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산사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12지가 있었던 거는 보통 왕릉에 보면은 신라 왕릉에 12지 능묘석 이렇게 두르는 거 호석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과도 내용상으로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국의 문화재를 사진 촬영하면서 유리 건판이라고 하는 사진 자료집을 대거 남겼습니다. 거기에 감산사도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됐는데요. 일제 때 찍은 그 3층 석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모습은 한 60년대에 다시 복원을 한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경주박물관에 있는 12지가 새겨진 이 장대석 같은 것도 기단석도 당시에 찍었었습니다. 근데 감산사상이 참 그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 원래는 그 감산사 경주 현지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됐느냐. 근현대사의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병탄한 다음에 1910년부터 이제 강압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자기네들이 조선을 잘 다스렸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뽐내고 선전하기 위해서 1915년에 시정 5년 물산 공진회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산업 박람회, 엑스포 같은 걸 합니다. 엑스포 같은 걸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요, 조선 왕조의 중심 심장부였던 경복궁에서 이렇게 건물을 다 뜯어내고서 거기다가 신식 건물을 짓고 막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가 전시를 하면서 자기들의 통치 5년을 뽐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람시켰습니다. 그 중에 오른쪽에 보면은 옛날에 선생님 닮아 기억나실 텐데, 저쪽 끝에 석조물로 된 옛날에 공예 기념관이라 전승공예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사자 2개 딱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감산사 석조 아미타상, 미륵보살상을 경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대략 1910년 이후였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식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엑스포, 그 시정물산 공진회가 끝난 다음에는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상설화돼서 계속 이제 상시 전시가 됩니다. 앞에는 딱 들어가면은 저희도 지금 이 상을 전시하고 있는데 경주 남산 삼능계에서 모셔온 약사열의 좌상을 가운데 딱 모시고요. 그 양쪽 계단 옆에 감산사 보살상과 아미타상을 이렇게 좀 장식하듯이 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썩 유쾌하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그 미륵보살상이고 아미타열의상입니다. 옛날에 좀 이렇게 세척을 안 해가지고 좀 얼룩이 있죠. 기록에 의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감산사 터에서 이 두구의 상을 모셔올 때 논 바닥에 두구가 나란히 엎어져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폐허가 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 도록도 만들고요. 이렇게 조선 고적 도보라고 해서 당시로서는 최신의 편집 기술을 동원한 그 책자에다가 이렇게 사진도 실어서 일본 사람들이 신라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또 싣고 뒤에 있는 금성문 판독을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다음에는, 해방된 다음에는 저희 국립박물관이 이제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그 압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소장품을 잘 정리해서 2005년에는 용산 국립박물관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3층에 좀 편안하게, 또 부처님의 그 본래의 그 성격을 좀 잘 존중해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메인으로 잘 모셔드려가지고 지금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산사상 광배의 명문을 아까 한번 쫙 읽어보긴 했는데요, 하나하나의 구조를 좀 주석 달듯이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제가 빨간 부분 친 거는 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음 부분에서 좀 상수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개원 7년 성덕왕, 그러니까 719년 2월 15일에 중화찬 김지전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상을 만든다 했잖아요. 이 중화찬이라고 하는 이 김지성의 관등이 좀 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국사 시간에 보셨던 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관등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공무원들의 급수를 뜻합니다. 뭐 3급 공무원이다, 4급 공무원이다, 5급 공무원이다,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의 급수가 그 사람의 직급이 되는 거고, 직위, 뭐 국장이다, 뭐 과장이다, 이런 거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수랑 그 직위는 조금 다르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높아도 직위는 조금 낮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신라 때는 마찬가지로 직급, 그러니까 이게 직급에 해당하는 게 관등이고요. 그 다음에 직위에 해당하는 게 이제 관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처럼 맞물려 들어가는데 하나의 변수가 더 있어요. 골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품은 그 뼈에 새기면서 타고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갖게 되는 불변의 신분입니다.
그 때문에 보통 이제 골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사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를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골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건데, 관등과 관직에 대해서 이 골품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리면서 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등급의 상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성은 관등이 아까 중아찬이라고 했잖아요. 중아찬이고 관직은 이제 아까 뭐 집사시랑 이런 게 나오는데, 관등이 아찬, 그러니까 중아찬이라고 하는 거는 이 17개의 관등에서인 6위인 아찬에다가 플러스 알파 1계급 특진 같은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등은 6등급이긴 하지만 뭔가 6등급에서 조금 더 올려주고 싶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으면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5등급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골품제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아찬인데 아찬에서 뭐 하나 조금 더 올려주면은 그게 이제 중아찬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보통 신라의 중위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김지성은 아찬에서 올라간 중아찬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골품은 육두품이었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요즘의 정설입니다. 아니면은 진골이었으면은 대하찬, 파진찬 더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아찬이라고 하는 중위 제도가 이 사람의 골품이 육두품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인 아버지는 일길간, 일길찬이었어요. 그러니까 7등급이었고요. 그 가족 중에서 김지성이 제일 높이 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아찬 김지성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그 719년 2월 15일 날 불사를 거행을 했는데, 이 2월 15일 아마 절에 다니시는 신도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 2월 15일은 부처님의 열반일이죠. 그 열반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에서 중요한 4대 기일 있죠. 탄생은 4월 8일, 보통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방아시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탄생은 4월 8일, 그다음에 출가하시는 거는 2월 8일, 성도,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신 날은 12월 8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윤회를 끊는 대열반에 이르는 것이 2월 15일입니다. 다 중요해요. 탄생도 중요하고 출가도 중요하고 네 개가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열반은 비로소 이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그래서 육도 중생의 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반의 일에 맞춰가지고 불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석가 탄신일에 의거해서 불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4대 기념일을 기념을 하고, 공간적으로는 우리 만약에 성지순례를 간다 하면은, 만약에 인도를 간다 하면은 탄생지 어디 룸비니 동산, 출가 어디, 열반지 어디 쿠시나가라, 이런 거에서 시공간과 이제 결합된 부처님의 기념을 하는 게 하나의 불교도의 풍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열반일인 2월 15일은 고려 시대에 가면요, 그 11세기 현종 때는 이때 뭐 우리 고려 시대 8관의 연등회 들어보셨죠? 이 연등회를 2월 15일 날 개최를 합니다. 이 연등회는 나중에 고려 시대로 가면은 순수한 불교 행사라기보다는 약간 그 정월 대보름이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좀 제전의 성격도 지니는데, 이게 이제 불교의 풍습이 이제 점차 이제 세속화되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이건. 그 열반일에 맞춰가지고 진행했던 불사의 예를 좀 찾아봤더니요, 통일신라 초인 689년에 지금의 세종시라고 하는 충남 연기군에서 이제 이런 불비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문을 살펴보니까 기축년 2월 15일에 7세 부모, 7대주 부모와 누구누구를 위해서 아미타불과 보살성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감산사상 이전에도 이런 불교적인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통일 이후에 8세기 중반의 예인데요, 또 열반일에 맞춰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제 사경입니다.
이게 삼성 리움에 있는 아주 국보급 유물인데 755년 2월 14일 날 화엄경 사경 일부를 다 마쳤다 하면서 이제 뭐 사경을 할 때 부정 탄 거는 다 이제 없애기 위해서 목욕제기하고 또 향을 뿌리고 말이죠. 아주 정성을 다 드리는데 그거를 부처님의 열반일인 2월 14일, 2월 15일 즈음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2월 15일 굉장히 이제 그 각별한 의미를 가진 날로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김지성도 아마 감산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미타상에만 또 나오는 건데요. 부처님이 주나라 때 자취를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나라는 우리나라 나라 그 왕조는 아니고요. 중국의 옛날 고대 왕조죠. 주나라 아마 춘추 전국 시대 이런 거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나라가 옛날에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 이제 뭐 그 진시황제 통일 전까지가 다 주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가 그 왕실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서주와 동주로 이제 나뉘고 동주는 또 이제 춘추 시대 전국 시대 나누는데 이 서주 시대가 이제 아주 오래된 그 앞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서주 시대 때 부처님이 자취를 드러냈다 하는 인식이 여기 반영되어 있어요. 조금 특이한 예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뭐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중국에 이르러 가지고 불교가 이르렀는데 사찰은 우뚝 서고 탑들은 이따 들어서니까 사위성의 경계가 여기 있고 극락이 여기에 가깝다 했습니다. 이 사위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 인도에 부처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 그 주요한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16대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코살라라고 하는 그 아주 강성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코살라의 수도가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그 도시거든요. 그게 한자로 쓰면 사위성이에요. 슈라바스티를 사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신라를 사위성에 비견을 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많이 했던 곳 중에 하나가 그 코살라국의 사위성이랑 또 마가다국의 왕사성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불교의 이상적인 도시인 사위성을 신라의 경주 서라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슈라바스티 사위성을 어떤 분들은 서라벌이랑 뭔가 음문적인 연관성도 있지 않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락이라고 아예 이제 비유를 해요. 신라 땅 자체가 신라에서 그 부처님이 살고 계신다는 불국토 사상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자, 이제 주나라 때 이야기를 좀 다시 볼게요. 우리는 보통 지금 올해가 2019년이 불기로 몇 년인지 혹시 계산하실 줄 아시죠? 그 544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다가 그 544년을 더하면은 그러니까 기원전 544년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하면은 올해 불기 나오는데 올해는 2563년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게 기원전 6세기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불교에 대한 지식의 상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감산산상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나라 이게 기원전 11세기, 10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죠.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각훈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스님 이전의 분인데 해동 고승전이라고 하는 거를 13세기 전반에 지으면서 부처님의 불탄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구절이 있어요. 고구려의 어떤 스님이 북제 중국에 가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걸 막 물어봤나 봐요. 물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이제 유식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대답을 해줘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했다 하는 내용인데 부처님은 주의 소왕 24년 갑인년 기원전 1027년에 태어나서 활동을 하시다가 멸도하신 다음에 지금 북제 무평 7년 병신년 576년까지 1465년이 된다. 해서 불탄연도와 불멸연도를 암시하는 것을 삼국시대 때 이제 보편적인 불교의 상식으로 이제 습득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요. 통일신라 하대인 9세기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요. 전남 장흥에 있는 비로자나 불자상이 있거든요. 이게 철로 만든 건데요. 등 뒤에 명문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글씨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불상을 조성한 때는 석가열의 인멸 후 1808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기원 후 858년에 조성한 상인데 불멸 후
1808년이다 하니까 1808년에서 858년 대략 빼면은 기원전 10세기 정도 나오니까 아까 중국의 주나라 때랑 비슷하죠. 약간 세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거보다 이제 몇 년 후인 865년에 만든 강원도 철원 도피한사라고 하는 철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깨 뒤에다가 그 명문을 새겼는데요. 비슷해요. 석가불이 그림자를 흐려 뭐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게 1806년이 되었다 합니다. 근데 이 상은 865년에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1806년에서 865를 빼면은 기원전 10세기 정도 뭐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주나라 때 부처님이 태어나서 활동했다 하는 불교 사적인 인식을 같이 이제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나중에 후대이긴 한데요. 중국 명나라 16세기에는 이런 이제 부처님 상이랑 글이랑 같이 이제 써가지고 이걸 아예 딱 종합 정리를 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보면은 부처는 주소왕 24년 갑인년에서 서역에 태어났고 모광 52년 임신년에 임매를 하였다. 이게 그냥 아예 아마 이게 전 근대 사회에는 옛날부터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도 근대적인 불교사학의 연구 방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감산사상도 그 맥락에서 이제 만든 것이죠. 명문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아미타상을,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미륵상을 만든다. 이 내용이 또 이제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미륵보살상은 어머니, 아미타상은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저 이 상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명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면은 그렇지 뭐 이렇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살상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도력이 높은 거고, 열애상 부처님은 근엄하고 단순할수록 그 부처님의 본성을 잘 구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꾸만 감산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막 그 보살님의 얼굴에서 어른거려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얼굴이 부처님에서는 어른거려가지고 이게 그냥 주관적인 느낌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거를 뭔가 좀 염두에 두고 만들진 않았나 하는 좀 추측도 한번 재밌게 해봤습니다. 부처님을 만드는 게 보통 나를 위한 복을 짓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공덕을 회양하고 또 좋은 곳에 가기를, 그리고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거는 효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불교는 원래 출세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효관념과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전통사회 중국에서는 많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서 이제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문화적인 풍습이 우리 신라에도 이제 같이 전해져 왔고, 경전으로도 이제 불교에서 효를 강조하는 경전들 다 목련경, 부모원증경 기억나실 거예요. 그만큼 불교에서는 효를 강조하는 게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감산사상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대표적으로 불교와 효를 떠올릴 수 있는 게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이 내용도 그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국사 석굴암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는 삼국유사에 탑과 불상을 지은 탑상편에 있지 않겠냐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항목이 효선이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효와 그 선을 베푼 항목의 샘플로 불국사와 석굴암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750년대에 만든 거죠. 거기 내용을 보면요,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창건하고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큰 불상을 설치하여 부모의 기르신 은혜를 갚았으니 한 몸으로 전세와 현세의 두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참으로 드무한 일이구나 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계신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전세의 부모, 누군지도 모르는 전세의 부모에게 한 몸으로 현세의 지금 내가 아는 부모님과 전세의 부모에게 같이 효도한다는 것은 정말 갸륵하고 대단한 일이다 하면서 이 석굴암과 불국사의 기이한 이야기를 이렇게 신비롭게 삼국유사에서 풀어냈습니다. 감산사와 마찬가지로 효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해가지고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김지성은 당대의 지식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학식이 풍부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장자, 노자의 소유를 읽고 또 사호, 양소, 그 다음에 뭐 장주의 소유편을 읽었다니까 그 중국의 전통 사상인 노장 사상에 굉장히 박식하고 해박했고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 일선에서 물러나니까 뭔가 좀 그윽하고 현묘한 도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노자 도덕경을 다시 한번 들춰서 봤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중국 철학의 정수기도 하죠. 근데 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좀 처세술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노장 사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아주 어려운 그 철학서도 읽었어요. 그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17지의 법문, 이게 무착이 지은 육아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무리 뭐 유교가 좋고 도교가 뛰어나도 부처님이 귀의하고 불교의 삼보에 그 믿는 것만 못하다 하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에 이제 당나라에 사신을 가게 되는데요. 당나라 사신은 아무나 안 보내잖아요. 신라의 그 관료 중에서 학식도 뛰어나고 또 아마 인품도 훌륭하고 또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또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705년에 중국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황실에서 상사봉호라고 하는 관직을 받았고 돌아와서는 집사실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받았다 하는데 처음에 학자들이 상사봉호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삼국사기 관직에서 찾아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의 관직명이었던 거죠. 중국에서 가서 이제 약간 명예박사학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사실랑은 우리나라 지금 행정자치부에 실랑이 아마 차관 정도 될 거예요. 장관 밑에 차관.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밑에서 차관이니까 얼마나 실무도 잘하고 또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학식과 정치적 그리고 관료적인 능력이 다 겸비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덕왕 4년 7월 705년에 3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갔다고 하는 기록이 역사에 이 기록 말고도 또 남아있고요. 또 중국의 당나라 사서에도 약간 착오가 있긴 하지만 김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다음 또 나와요. 상사봉호라고 하는 관직을 받았다는 것도 나옵니다. 이 사람의 핵심적으로 읽었던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불교의 철학서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아사지론은 100권짜리 책입니다. 우리 한 권 읽기도 힘든데 100권짜리 철학서를 읽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냥 불교 경전이 아니라요, 그 경전을 해설해 놓은 일종의 주석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난해하고 이제 아주 깨알같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4세기의 인도 출신의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까 나왔죠. 이 스님이 도솔천의 미륵보살에게서 은밀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저술한 것이다. 근데 이게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뜻은 육아는 요즘 이야기하는 요가행, 그러니까 요가 있죠, 요가. 그 요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식, 오직 마음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이 어떤 실체를 가지는 색, 물질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인식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게 유식의 핵심인데, 그 유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수행할 때 요가, 그러니까 육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육아유식이라고 하는데, 그 육아유식에서 유명한 게 27지론, 육아사지론이 기본 텍스트 교재와도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서적이죠. 이거를 당나라 현장 스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는 삼장법사가 7세기 중반에 인도에서 원문 산스크리트 범어를 가지고 와서 한역을, 그러니까 중국말로 한역을 한 게 이제 658년이고, 그게 우리 신라 때 7세기 후반에 거의 시차 없이 들어와서 신라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8세기 전반에 김지성이 같이 읽는 것이죠. 이 김지성이 이제 발언한 내용과 그 다음에 발언의 대상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국주대왕은 이제 성덕왕이고 또 개원 이창공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산 장전을 희사해서 이 가람을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어딘가 예전에 궁금했는데 아까 보셨던 사진에 이 감산사를 가보니까 감산 장전이라는 게 거대한 그 토지라고 하는 게 정말 확 와닿았었어요. 지금 새로 그 신축한 절이기도 한데 그 앞에 아늑하게 그 산이 쫙 둘러싸고 있고 굉장히 넓은 그 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출도 나오고 그 경제적인 그 토대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발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주대왕이라고 먼저 이제 임금님을 앞세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7세 부모라고 해서 7대조 부모까지 불교에서는 그 명목을 빌어드리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임금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덕왕이죠. 성덕왕은 경주박물관에 있는 보통 에밀레종이라고 많이 부르시는 성덕대왕 신종의 주인공인 성덕왕입니다. 702년부터 737년까지 재위를 했고요. 이게 에밀레종이 아니라 성덕대왕 신종지명이라고 딱 박혀 있어가지고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있어요. 역대 왕들 중에 성덕왕은 33대 왕입니다. 그 위에는 32대 효조왕, 효소왕이 있고 그 위에는 신문왕이 있고 효성왕, 경덕왕이 그 밑으로 있습니다. 그 성덕왕은 그 아버지가 신문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신문왕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 이제 성덕왕의 형이 효소왕입니다. 효소왕인데 왕이 올랐다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왕위를 성덕왕이 10대 때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소왕도 10대 때 사망을 하시고요. 성덕왕은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왕위 올라가지고 사실은 좀 쉽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비슷하게 성덕왕의 아들이 효성왕과 경덕왕인데 효성왕이 또 짧게 재위하고 그 동생인 경덕왕이 또 이제 오래 재위를 하는 비슷한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성덕왕은 불교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아까 성덕대왕 신종에도 보면은 성덕왕의 이름을 불교식 이름으로 전광대왕이라고 했어요. 이 불교식 이름으로 신라 중대 8세기 때 썼던 왕은 이 성덕왕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불사를 많이 일으키고 신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 706년에 그 경주 구황동, 그러니까 보통 황복사지 하는데 구황동 3층 석탑을 예전에 발굴을 했더니 그 2층 뚜껑돌 위에서 이런 사리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리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갖은 금은보화랑 그릇이랑 금으로 만든 부처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뚜껑 사리 외암 뚜껑에다가요, 이 탑을 중수하고 조성하고 어떻게 누가 언제 했다는 조성 내력을 빼곡하게 아주 소상하게 적고 그 벽면에는 작은 탑을 이렇게 촘촘히 이제 새겨들었는데 내용을 봤더니 해석을 해봤더니요, 신룡 2년 706년 성덕왕 때 5월 30일에 지금의 대왕 성덕왕이 불사리 네가와 육치 크기의 순금제 미타상 한 구와 무구정광 대단한 의경 한 권을 석탑 2층 내에 안치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706년에 성덕왕이 자기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신문왕과 돌아가신 형인 그 효조왕 그리고 어머니인 신목태후를 위해서 이 탑을, 전에 있었던 탑을 중수하면서 새로 아미타상을 추가해서 복납해 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윤기대왕, 이 윤기대왕이 그 성덕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김윤기예요. 윤기대왕은 수명이 강산과 같이 오래고 지위는 알천과 같이 크며 1000명의 자손이 구족하고 칠보의 성스러움이 나타나기를 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7가지 보물을 지니고 오래 살고 또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보통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군주라고 하는데요, 차크라바르틴이라고 하는데 전륜, 그러니까 법의 바퀴를 막 여기저기 사방에 굴리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하가 태평하고 항상 법률을 굴려서 사막도에 빠진 지옥 축생 이런 데 빠진 중생들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육도 중생이 윤회를 하지 않고 법계의 중성들이 다 부처님의 도를 깨닫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706년 5월 31일 이때 상황이 신라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당시에 8세기 전기에 가뭄이랑 기근, 전염병 이런 게 막 돌았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재해 대책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706년 요즘도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아마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면서 이런 불사를 부모님을 추복하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같이 넣어드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리 외함에 삥 둘러들인 작은 소탑들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영험을 증진시키는 그 주문과 함께 새겨드리면 좋다고 하는 그 영험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요, 중국에서는 704년에 중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706년 고 한 2년 남짓 때는 5월에 아까 황복사 그 전 구황동 3층 석탑의 사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704년 한역된 게 한 2년 남짓 해가지고 바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죠. 근데 비슷한 예로 금광명 최승환경이라고, 금광명경 최신 버전이거든요. 이게 703년에 중국 당나라에서 또 한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듬해인 704년에 신라에 바로 들어와요.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걸 들고 오는 사람이 703년에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김사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번역되자마자 스님이 아니라 사신을 통해 서 이게 최신 경전이 들어오니까 706년에 온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도 704년이나 5년에 당나라에 갔던 사신이 들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추정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가능하죠. 그럼 705년에 갔던 사람은 김지성이니까 이 사람이 아니냐 하는 추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국주대왕에 대한 부분은 성도광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찬 개원공입니다. 이찬 개원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개원은 태종 김춘추의 6째 아들 개원이며 문의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 사람은 연배가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광은 나이가 어릴 때 즉위했으니까 아마 그 신라 중대의 그 무열한 게 김씨들의 좌장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성도 이 원로로서 이 이찬 개원을 극진히 우대해드리고 신경 써드리면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 아미타상에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 김지성이 사망한 다음에 적은 것 같다고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김지성이 69세 때 4월 22일에 720년에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이 추각이 그러니까 추가로 적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한자 판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새 69 경신년 하는 거에서 이 육자가 마모돼 가지고 글자가 판독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 국립박물관에서 RTI 촬영이라고 하는 정밀 촬영을 해봤더니 이게 육자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69세라고 하는 게 딱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69세 때 김지성이 돌아간 연도가 720년이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이 사람의 탄생 연도가 나오는 거죠. 대략 652년이 나오더라고요. 김지성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652년에 태어나서 형제는 그 이복 형제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 중에는 스님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랑 굉장히 가까웠던 거죠. 705년 3월에 54살에 당나라의 신라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갔다 왔고, 718년에는 집사실랑 행정자치부의 차관에 해당하는 최고의 관직을 역임했고, 그러다가 67세에 은퇴해서 그해 719년 2월 15일에 감산사를 건립하고 상을 부모님을 위해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720년에 4월 22일에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자, 이제 명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명문을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상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상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상과 형식, 그러니까 어떤 규범에 의해서 어떤 약속으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 두 구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먼저 아미타 부처님부터 살펴볼게요. 부처님이 더 위에 계신 분이니까요. 아미타 부처님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죠. 검지랑 살짝 이렇게 맞대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수인, 그러니까 무드라 어떤 제스처의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왼손은 조금 깨지긴 했는데 손가락을 일부는 굽히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 수인이 무슨 여원인 항마축지 막 이렇게 수인 이름 부르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수인 이름이. 근데 어쨌든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그 신라 9세기 때 신라 말기에 이렇게 석탑의 동서남북 내면에 부처님을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네 분을 딱 새겨드리는데요. 보통 약그릇을 들고 있는 약기를 들고 있는 약사 부처님은 동서남북 중에 동방유리광 정토를 상징하는 동면에 새겨드리니까 이 약그릇을 들고 있는 약기 약사열에만 찾으면은 나머지 방위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동면의 반대면의 분이 서쪽이니까 서방 극락 정토를 상징하는 서면 아미타 부처님이 됩니다. 이 사면 석불에서도 그런데요. 이분이 잘 뜯어봤더니 이 감산사상이랑 자세가 되게 비슷해요. 오른손은 올리고 있고 이제 조금 마모가 되어 있긴 하지만 왼손은 내리고 있어요. 옷자락도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신라 하대까지 감산사상의 아미타 열애의 요 모본이 되는 게 하나의 아미타상 열애 입상의 번본으로 계속 유통되고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또 다른 사면석불 탑신석인데요. 이것도 동면을 상징하는 약사 열애의 상이 있어요. 여기 약기를 들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약사 부처님이고 반대편이 서쪽 아미타 열애상인데 이분도 보니까 옷주름은 다르긴 하지만 손을 올리고 있고 오른손을 왼손은 내리고 있어서 이 수인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상징이구나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삼국시대 불상은 그 광배 같은 데에 기록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존명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시대인 통일신라 때는 이 감산사상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광배 뒷면에 기록이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으니까 예외적인데 다른 금동불들 보면은 기록이 있는 상들이 없어서 그 수많은 금동불들의 존명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으면 약사열애니까 쉽게 이제 구분은 되는데 그 이외의 애매한 수위는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명문, 존명,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좁혀갈 수는 있는 게 되는 거죠. 당시에 8세기 중엽 정도에는 아미타상의 또 다른 수인도 있었습니다. 이 감산사상의 수인만이 아미타상의 독자적인 전유물은 아니었고요. 경주 굴불사 사면석불이라고 하는 곳에도 보면은 동면에는 약기를 들고 있는 약사 부처님이 새겨져 있고 맞은편에 서면에 서 계신 아미타 열애가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아미타 열애가 존명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손의 자세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조금 훼손돼 가지고 안 보이는데 왼손은 이렇게 그 배꼽 부분에서 들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 8세기, 7세기 말 8세기 때의 아미타 열애상의 수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앉아있는 좌상은 이렇게 항마촉진을 하거나 또 가슴 앞에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거는 전법윤인이라고 하거든요. 설법을 하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바퀴를 굴린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굴을 전자. 마찬가지로 전법륜, 법의 바퀴를 굴리는 설법을 해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하는 전법윤의를 하는 상도 아미타 열애상의 수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황복사 석탑에서 나온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내리고 있는 이 제스처도 아미타 열애상의 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좌상의 아미타 열애상의 수인은 굉장히 다양한 거죠. 입상의 수인은 우리가 봤던 감산사 아미타 열애상과 또 굴불사지 8세기 중엽의 그 사면 아미타 열애상이 그 아미타 수인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가지고 다른 상들도 볼 때 아미타 열애상일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는 하나의 비교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의 모습은 수인은 그랬고요. 이제 이 부처님의 특징인 옷주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불상을 공부하거나 책 보면은 뭐 옷주름이 어떻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참 이게 되게 애매하고 왜 그런 이야기, 왜 그런 묘사를 하는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묘사를 위한 묘사가 아니고 그 수많은 불상들을 이제 좀 알기 쉽고 편리하게 분류하고 구분짓는 하나의 방편적인 수단이기 훌륭한 수단이 옷주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주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부처님은 한 장의 대의 가사를 몸에 두르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몸 위에 상체는 이제 좀 속에도 옷을 겹쳐서 입으실 수도 있고 변형은 많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체에 떨어지는 옷은 그냥 하나가 궁극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통되는 요소인 하체의 옷주름 가지고 부처님의 유형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체 이 감산사상은 이렇게 위에서는 U자형으로 쭉 동심원으로 흘러내려오다가 이 국부의 사타구니에서 이제 Y자형으로 갈라져서 두 다리 사이로 이렇게 쫙 또 이제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내려오죠. 이런 것들을 보통 편의상 이제 Y자 형식의 하체 옷주름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과 비슷한 상이요, 조금 시대는 내려가는 10세기 후반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인데 나무로 만들었어요. 거의 비슷하죠. Y자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상이 그 복장물 내부에 있는 복장물에 그 우전왕이 만든 전단서상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전왕이라고 하는 왕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그 수많은 소국들 중에 왕이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초상으로 그대로 만들어줘가지고 안 계실 때도 옆에 계신 듯이 모시고 싶어서 최초의 부처님의 살아계신 상을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의 우전왕 사모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이 바로 우전왕 사모상, 우전왕이 만든 상의 대표적인 그 형태예요. 그래서 이 상을 소급시켜서 감사산상도 이제 우전왕 상이 아니냐 이제 많이 옛날에 한참 그랬었습니다. 이 상은 하나의 성스러운 이제 성스러움을 간직한 신비한 도상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답습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마치 서양의 기독교에서 성모 마리아 이콘을 그대로 이제 베껴 그리면서 그 성상의 신비로움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듯이 이 우전왕 사모상, 그러니까 전단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단으로 만든 신비로운 서상이다, 성스러운 상이다 해서 전단 서상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상이 굉장히 유행해서요, 헤이안 시대 11, 12세기, 13세, 14세기 가마쿠라 시대까지 똑같이 모방해 만든 상이 전국 도처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상만 보면은 우전왕 사모 전단 석가서상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이거를 봤던 사람들이 감산사상을 역으로 보니까 감산사상도 우전왕 상이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뭐 근세까지도 계속 나와서 아까 보셨던 이 도상인데요. 이것도 아까 뭐 주나라 때 상이라고 말씀드렸는 그 샘플인데 우전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전형적인 성상으로 계속 이제 베껴 그려지고 유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옷주름 하체의 Y자 형상이 우전왕 전단 석가 서상에만 국한돼 가지고 적용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불교를 전해준 중앙아시아에서 한 4, 5세기부터 이렇게 Y자형으로 되는 옷주름의 하체 그 열애상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중국의 5세기 때 남북조 시대, 5, 16국 시대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처님에도 계속 Y자형이 막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미륵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는 상에도 Y자형의 옷주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아마 석가모니 그 전단 서상 우전왕 3호상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유명하고 성스러운 상이다 보니까 모든 부처님을 표현하는 데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의 옷주름으로 정착되고 확장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전왕상이라고 하면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국한시켜가지고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즘에는 우전왕상이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인 7세기 중반에도 또 한 번 이게 크게 한번 유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가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 조금 단순화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형식화되는 부분도 있고 옷주름이 줄어들고 간소화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형식 자체는 Y자형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렇게 상체는 다르죠. 상체는 다르지만 하체는 Y자형으로 조금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중일 삼국 공희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Y자 형식의 열의 입상 하체 옷주름 형식으로 안착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 유통 만들어졌습니다. 감산사상이 일단 이렇게 하나의 번본처럼 만들어지니까 그 이후에는 이 Y자형의 상들이 석조 입상뿐만 아니라 금동불상에까지 적용돼서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큰 상도 있고요. 신라 8세기 가면은 거의 비슷한, 크기는 되게 작아요. 한 10cm 보이는데 거의 사진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인 9세기 가도 상체는 뭐 이제 속에 속옷을 더 입거나 뭐 띠매듭을 더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변형은 있지만, 하체는 Y자형이라고 하는 그 계통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까지도 갑니다. 고려전기 10세기의 경기도 안성 죽산리 석불 입상에도 거의 감산사상이랑 비슷한, 하지만 조형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이런 유형의 상이 계속 뭔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면서 만들어지면서 예배 대상이 됐던 것이죠. 존명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Y자형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게 하체의 U자형 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Y자가 아니라 이제 U자형으로 위에서 똑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우리가 아유광상 합니다. 아까는 우전왕상 했잖아요. 그 우전왕을 만든 게 아니라 우전왕이 만든 석가모니 불상이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아유광이 만든 석가모니 불상이라는 뜻인데 줄여서 아유광상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아유광상인지 아냐면요, 이 뒷면에 있는 명문에 아유광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유광상. 그래서 이게 유광상 연도 6세기 중반에 만든 유광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특정한 서상의 유형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국에서도 그 후대에 유광상이라고 하는 명문은 없지만 비슷하게 U자형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여러 변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도식화되거나 조금 이제 다르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원은 이제 아유광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존명은 석가모니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뭐 미륵이라든지 아미타라든지 다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신라에서도요, 이렇게 U자형으로 내려오는 상들이 7세기 후기, 7세기 말, 8세기 전중반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9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띠매듭도 있고 옷자락 노출되고 하지만 밑에는 U자형으로 옷이 뭐 끊어지다가 이어지고 하는 표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 U자형의 범주에 들어가는 상들입니다. 그래서 감산사상은 Y자형 옷주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감산사상을
거의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상이 경남 양산의 미탐 석굴에 그 열애 입상이 한 곳 모셔져 있어요. 언뜻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고 광배도 비슷한데 옷주름이 달라요. 감산사상은 Y자형 하체가, 이 양산 미탐상은 U자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상체도 뭔가 좀 이제 그 띠매듭이 이렇게 들어 있고, 만든 거는 약간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고 형식화된 걸로 볼 때는 한 8세기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산사상이 8세기 전반이고 이게 그 다음 시기니까 감산사상을 보았거나 의식했거나 뭔가 영향을 받아 만든 상인데 똑같이 만들진 않고 세부적인 요소, 특히 옷주름 같은 거를 변형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것도 아마 아미타상인데 다른 식으로 이제 좀 작가가 좀 변형을 하고 싶고 또 이제 창작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얘기도 합니다. 미륵보살상의 도상과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륵보살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계신다는 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설법을 하시다가 나중에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땅 밑에 내려와서 용화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3번 3회의 설법을 해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다. 근데 그게 56억 7천만 년 후입니다 하는 미래의 부처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미륵보살이 지금 계신 곳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인데요, 이 도솔천에 계신 모습을 미륵보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다라에서는 미륵보살을 이런 식으로 서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좀 많이 늘어뜨리고요, 그다음에 장신구를 걸치고 옷은 수행자의 옷을 한 벌 이렇게 걸치는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감산사상이라고는 시간적, 공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미륵보살에서 우리 감산사상의 특이한 것은 보관 위에 화불,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으로 압축해가지고 나타내는 화불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관 위에 바로 있는 건 아니고요, 머리 위에 쓴 보관 위에 그 틀의 머리, 상투 위에다가 바로 화불을 표현을 했습니다. 화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바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특정한 그 정체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작게 새겨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관음보살의 화불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관음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그 주존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미륵보살이 화불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유래가 흔치 않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통 머리 위에 화불이 있으면요, 미륵보살이 아니라 관음보살을 많이 하죠. 실제 관음보살은 이렇게 화불이 많이 정확하게 새겨져요. 근데 이 미륵보살의 화불을 새긴 이유가 뭘까 이제 문헌적인 경전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미륵상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미륵보살의 보관에서는 100만억 빛깔이 나오고 하나하나의 빛깔 속에는 무량백천의 화불이 있다라고 하는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솔천에서 뭔가 설법하시는 미륵보살님과 이 도상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근거입니다. 아까 제가 김지성이 읽었던 육아사지론 17지론 기억하시죠? 100권짜리 되게 어려운 철학수라고요. 그 육아사지론을 지은 사람 스님이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이었는데, 그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냐 했을 때 미륵보살한테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륵보살한테 가르침을 받은 그 육아사지론을 읽은 김지성이 이 미륵보살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촘촘하지 않지만 연결고리가 좀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화불은 미륵보살에서도 간혹 가다가 옛날에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중국의 4세기, 5세기 때 이렇게 교각 다리를 이렇게 교체해서 앉는 게 이제 미륵보살인데 흔치 않게 이렇게 보관 위에
화불을 가지고 계신 미륵보살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산사 미륵보살을 만들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미륵보살을 표현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형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반가사유상이 아마 미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7세기 때는 6세기 때는 반가사유상을 만들면은 대략 신라에서 혹은 백제에서는 미륵의 대명사로 외웠을 것이다.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보 78호, 83호 반가사유상이 아마 감산사 미륵보살상 전 단계의 대표적인 미륵보살의 형식이었을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 미륵이라고 하는 명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반가사유상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적어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반가사유상이 7세기 때까지는 미륵보살로 만들어졌다가 감사사상에서 좀 특이한 시도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경남 양산에서 출토된 요 반가사유상은요, 아까 우리 감산사 미륵보살상처럼 보관 위에 이렇게 별도로 자세히 보면 이게 앉아 계신 화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중간에 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한번 억측도 한번 해봤습니다. 보관의 화불은 그렇고요. 그럼 이 상을 어떻게 어느 모델을 따라가지고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굉장한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상이 만들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 새로운 형식의 신라적인 수용을 보여주는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비교할 예를 이제 중국 거를 이제 많이들 찾아보셨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찾아봤더니 대략 중국에는 7세기 중반, 7세기 후반 혹은 8세기 극초까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보살상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세기 중후반에 새로운 모습의 보살상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용을 해서 우리식으로 이제 바꿨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상들의 원류는 또 이제 중국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앙아시아나 당시 인도의 구타 시대의 보살상들과도 양식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7세기 중반에 인도 여행을 갔다 와서 새로운 경전과 불상도 가져오셨거든요. 그거의 영향이 새로운 인도풍의 불상과 인도 문물 이런 거를 영향을 주면서 당나라 7세기 중반에 불교 미술을 한번 일신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7세기 후반부터는 적어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감사사상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도상이 제작됩니다. 조금 후대인 한 730년경 되는데요. 이때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거의 비슷한 보살상의 도상을 공유했던 국제적인 미술 양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8세기를 그 국제 양식의 시대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옷을 어떻게 입으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보관을 위에 썼고요. 머리에 상체 어깨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조가비 같이 볼록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왼쪽에 보면은 이 조가비처럼 튀어나오는 게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자세히 유심히 봤더니 이 오른쪽에는 앞에서는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니까 하나가 있고 뒤에 또 하나가 더 떼어져 있어요. 왼쪽은 하나인데 이게 뭘까 이제 자세히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요. 이건 중앙아시아 키질석굴 그 중앙아시아 가까운 쪽에 있는 키질석굴이라는 곳이 있는 벽화인데요. 이 감산사 보살상이 입고 입는 옷이 보통 이제 보살은 천의 쇼울을 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쇼울도 그냥 좀 별도로 입어가지고 이제 팔에 막 이렇게 감겨서 늘어뜨렸어요. 그거랑은 별도로 가슴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이 옷을 묶은 매듭이 이 겉에 있는 거예요. 이 매듭을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신라에 새롭게 이렇게 모티프가 이제 들어온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구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새로운 그 모티프가 들어왔다는 거는 전에는 없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그 안쪽에 있는 거는 안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천의를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또 뒤에 별도로 묶는 끈의 마디 장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옷을 복잡하게 입은 구조를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살스님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구슬줄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쫙 하나로 내려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보통 사괴 그럽니다. 이렇게 구슬줄이 쭉 늘어왔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전에는 잘 안 보이던 거예요.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X자형으로 하는 구슬줄은 많이 옛날에는 표현이 됐지만, 한쪽으로 비대칭형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도 중국보다 조금 더 서쪽인 키질석굴 같은 데 이런 보살상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국적인, 흔치 않은 뭔가 중국화되기 전의 요소들이 이렇게 신라 감산사상에 나타나는 게 되게 흥미롭다,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루트는 잘 모르겠어요. 이 감산사상이 워낙 특이한 상이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후대에 많이, 아까 제가 감산사 열애, 아미타 열애상은 그래도 신라 하대까지 그 도상이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 생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륵보살상은 조금 드문 경우였기 때문에 이게 많이 계승되거나 반복 생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굴불사지 사면석불에 있는 8세기 중엽에 이런 상 정도로만 한번 이렇게 재생산되고 만들어지다가 그만 이제 단종되거나 단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특이한 게요, 그 정수리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이전하다가 눕혀가지고 볼 일이 있었는데, 머리 위에 이렇게 제가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손가락이 한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한 2, 3cm 정도 되는 구멍이 두 분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다 뭘 꽂아가지고 장식을 했나 했는데, 장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도상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신 걸 봤더니 간다라 불상 중에 이렇게 머리 정수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부처님 살이 불사리로 추정되는 것을 넣어드리지 않겠냐 하는 추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산사 불보살님도 머리의 구멍에 사리를 모셨던 게 아닌가 한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근데 이 구멍이 있는 게요, 또 석불뿐만 아니라 중국의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중국 한 4세기 정도 되는 금동불,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금동불에도 머리가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뭔가 기능성을 더 생각했던 장치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뭔가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 도상적인 형식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궁금한 게,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왜 미륵보살과 아미타열애를 같이 한 세트로 모셔드렸는가, 이 둘이 분이 왜 짝이로 한 쌍이 되어드렸는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금당주 미륵에서 금당의 주인이 미륵이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드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일제 때 이게 이제 서울로 반출되는 바람에 원래 어떻게 모셔져 있었는지 원래의 봉안 형태는 아쉽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그냥 논에 그냥 이렇게 두 구가 같은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구가 어떻게 모셔졌는지, 또 어떤 의미로 결합이 됐는지, 그 의미 체계가 구성하는 뜻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 김지성이라고 하는 발언자의 입장에서는 미륵에 대한 신앙, 유가사지론에 대한 공부, 관심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 미륵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시에 신라가 극락과 같았다 했죠. 그러니까 아미타 서방 극락 정토 신앙이 당시에 왕성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아미타 열애를 같이 한 쌍으로 모셔드린 게 아닌가, 그런 추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산사상의 조각적인 특징, 이제 양식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스님 기록을 또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금당주 미륵존상 화광훅이라고 했어요. 화광이라는 거는 불과 빛이잖아요. 광배라고 요즘은 하지만 옛날에는 이 13세기 고려시대 당시에는 빛과 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걸 아주 강조하면서 화광이라고 했는데, 화광이라고 하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력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좀 종교적인 좀 느낌이 나는데요. 이 화광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요, 정말 테두리에서는 막 불길이 화염이 솟구치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테두리가 이렇게 동심원을 형식으로 두 겹, 세 겹이 있는데 두 분이 비슷비슷한 듯 하지만 화염의 형태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요 구획을 친 거에 중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 보살은 표현되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걸치지 않고 문양을 따로따로 그 안에다가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듯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문양적인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에 있는 거는 불화고, 요 동심원은 빛, 광, 이래서 화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장식적인 문양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부처님을 조금 더 성스럽고 장엄하게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발을 봤는데요, 발은 미륵보살님이 이렇게 발까지 해가지고 대좌의 위쪽에 딱 꽂아드려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발이랑 대좌의 연화석 상대까지 한 덩어리로 한 다음에 이 상대석을 하대석에다가 꽂아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다가 한번 이걸 분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당시에 통일신라 때는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들도 다르지만은 대좌에다가 딱 구멍을 뚫어가지고 촉으로 꼽는 형식은 다 공통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빼보니까요, 이 미륵보살상은 촉이 있는 게 네모난 방형이에요. 아미타열의 상은 둥그런 원형입니다. 보통 이제 절터에 가면은 주초석, 주춧돌이 원형인 게 있고 방형인 게 있거든요. 근데 원형인 게 조금 더 급이 높은 건물이라고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천원지방 하듯이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게 둥그런 거, 땅을 상징하는 게 네모난 거에서 둥그런 게 조금 더 격이 높은 걸 상징하는데, 이 안에서도 그 열애님을 보살님보다 조금 높게 해드린 게 아닌가, 그런 조형적인 장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안정성도 무시를 못했겠죠. 아미타 감산사상의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신라 조각실에 가보면 이렇게 연대순으로 한 번 여기 쫙 이렇게 나열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불교 조각의 흐름을 딱 이렇게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기준작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8세기 전반에는 언제 만들었는지 제작 연도로 알 수 있는 상이 좋은 상들은 많지만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표에 보면은 아까 706년에 성덕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작은 금제 아미타 열의 상 다음에는 751년에 만든 아주 잘 만든 석굴암상, 그 중간에 연도를 알 수 있는 상이 719년 감산사상밖에 거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감산사상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 중간에 한 50년은 8세기 전반의 신라 조각사는 약간 공백기 같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건데, 이 감산사상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신라 불교 조각사의 8세기 전반이 이렇게 완성되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을 할 때도 어떻게 변해갔구나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석불도 마찬가지로요, 6세기 말 7세기 전반 7세기 후반 하다가 중간에 이제 딱 비어가지고 뭐가 기준이 될 만한 작품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여의치 않은데,
감산사상이 딱 719년경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흐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요. 퉁퉁하고 좀 비현실적인 인체의 표현에서 점점점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과 동시에 신라인들이 생각했던 부처님에 대한 관념, 불상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부처님의 몸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반영했는가 하는 것들이 쫙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보여준 것이죠. 이 감산사상이 완벽한 상 자체는 아닙니다. 뭐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조금 과도적이고 중간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상이 없었으면은 신라 불교 조각사의 서술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석굴암은 반면에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을 완성한 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석굴암상을 모방한 비슷한 비슷한 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석불로도 만들어지고 철불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굴암성이 하나의 부처님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가장 인지하고 그 위엄이 있으면서도 부처님의 원래의 본연의 성질을 구현한 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처님 얼굴만 한번 또 연대별로 한번 제가 쫙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쭉 변해가는 모습이 뭐 재질이나 그 크기에 좀 다름은 있지만 그 신라적인 얼굴이라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경향성 같은 게 있어요. 그 중간에 8세기 때 부처님 얼굴의 중간에 있는 그 감산사상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8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은 조금 석굴암과는 다른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9세기 때는 지방화되고 또 신라화돼서 토착화되는 다른 모습의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감산사 불상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양감이 있고 되게 좀 이렇게 풍만한 느낌이 나실 텐데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조금 정면에서 본 것보다 조금 의외로 밋밋하지 않나? 좀 입체감과 굴곡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면인데 옆면은 좀 마모가 많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얼굴은 특히. 근데 이제 세부를 좀 자세히 보면요, 미륵보살님의 경우는 이게 오른손을 오른쪽 옆에서 본 거예요. 앞에서 보면은 되게 사실적인데 옆에 손등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좀 조각을 하다가 미완성인 것처럼 된 측면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다리 사이의 부분인데 이게 다른 옷주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구조적인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문양처럼 그냥 이렇게 장식같이 한 거는 조금 이게 뭐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열애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옆에서 보면은 옷주름이 약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 띠를 이렇게 붙인 것처럼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잘 만드실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 옆에가 지그재그 좀 이렇게 도식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신라의 그 김지성이 그 당나라에 갔을 때 그 자기가 만들 불상의 모본을 가지고 오면서 이거가 무슨 이렇게 회화의 2차원적인 회화 도본을 가지고 온 게 아니냐, 혹은 굳이 김지성이 가져온 게 아니더라도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회화적인 도본을 참고해가지고 3차원의 조각으로 번안해서 새긴 게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하는데 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조각의 생김새로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 거만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신라화 되어가는, 그래서 신라적으로 어떻게 변모해가는 거를 우리가 밝히는 것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같은 Y자형의 옷주름의 열애 입상이라고 해도 중국 당나라 상들은 되게 육감적이고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관능적이에요. 보면은 그 옷에 밀착된 정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렇게 좀 약간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은 그런 거를 좀 절제하고 부처님의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그런 표현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마 부처님에 대한 관념이 다를 수도 있고 기술의 차이일 수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보살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긴 하지만 중국 당나라 보살상은 굉장히 이렇게 몸의 뒤틀림이 심하고 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울룩불룩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사실적이면서도 되게 세속적인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은 조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미감이 좀 달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보살상들도 마찬가지로 그 좀 이렇게 되게 인간적이고요. 과장을 잘 하지 않는, 그래서 자연스럽고 소박하고 좀 꾸미 먹고 좀 이렇게 거리감보다는 그 예배 대상으로서 좀 친근감 같은 게 느껴지는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국은, 일본은 보면은 굉장히 과장되게 몸을 틀거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상이 8색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되게 침울하고 특히 얼굴이 근엄하고 조금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성향이나 경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보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거를 은연중에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사상을 말씀드리면은 요약을 하자면은 문헌 기록도 있고 발언자, 연대 모든 신라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사의 타임캡슐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상 자체를 볼 때도 국제적인 당시의 동아시아 3국의 보편성을 공유하면서도 이거를 신라식으로 어떻게 신라 사람들이 토착화시키면서 신라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8세기 전반의 중요한 기준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상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깊게 보면서 조성 13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또 김지성의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효심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나누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연회를 제가 해드렸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녁 6시부터 불교조각실 3층에서 그 최선주 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장께서 이 상들 앞에서 실제로 실감나게 그 전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